네, 안녕하세요. 박현찬입니다. 어, 저희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어, 2024년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오픈스택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이고요. 제목 그대로 우리가 오픈스택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내용의 실습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 본 코스는 13번 정도의 강의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클라우드 시스템이 무엇인지 간단한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팅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컴퓨팅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로는 클라우드가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모델이나 배포 방법 등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팅 구조의 변천 과정입니다. 어,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람들이 사용하고부터 어떤 식으로 사용해 왔는가 하는 거를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건 1950년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근처쯤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때부터 사실 한 20년 정도까지는 실제로 아주 특수한 용도로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메인프레임이라는 구조가 나오면서 실제로 상용 혹은 뭐 공용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군용이나 아주 특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다가 메인프레임이 나오면서 좀 대중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인프레임 시대라는 1980년대 근처쯤에는 모든 처리가 메인프레임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컴퓨팅 파워의 대부분이 메인프레임이라는 어떤 기계 하나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메인프레임에 클라이언트 혹은 터미널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단말이라고 부르죠. 단말이라는 형태로 붙어가지고 그 하나의 커다란 기계를 여러 사람이 함께 접속해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로 썼었습니다. 자, 요것이 이 왼쪽에 이제 그 위아래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 컴퓨팅 파워가 특정한 어떤 머신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시대에는 아주 집중되어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키보드, 마우스가 없었죠. 키보드만 있는, 키보드하고 작은 모니터만 있는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단말에서 작업을 하고 실질적인 컴퓨팅 처리는 메인프레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메인프레임이 차차차차 넓은 분야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 가면서 대형이 가던 중에 이제 1981년 IBM에서 PC라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형태의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제 새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많은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지만 결국 핵심적으로는 컴퓨터가 점점 발전하고 발전하고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서 일반 대중들한테까지 퍼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이제 더 이상 메인프레임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기기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는 넓게는 일반 개인에게도 어,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가진 머신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컴퓨팅 처리를 메인프레임이라는 한 머신에만 집중해서 처리하지 말고 여러 컴퓨터에 넓게 퍼뜨려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겠다. 메인프레임 하나에서만 하면 다 몰려 가지고 서로 너무 느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컴퓨터에서 일정한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시대가 되면서 요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처리를 해줘요. 그렇지만 클라이언트에서도
일정한 분량의 컴퓨테이션은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계산 같은 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 서버에게 확인만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구조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메인프레임뿐만이 아니라 이게 퍼스널 컴퓨터처럼 컴퓨터가 많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저가 PC가 등장을 하고 클라이언트 측에 화면 표시하고 그 키보드 입력 장치 있는 건 똑같은데 이제 처리 기능이 충분한 양의 처리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구조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컴퓨팅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메인 프레임에 집중이 되어 있다가 이제 다시 다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에 컴퓨테이션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도 좀 처리를 해라.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이렇게 상당히 분산된 구조가 됐다.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에는 많이 이제 분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막 브라우저가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이제 인터넷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웹 컴퓨팅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원래는 클라이언트에서 꽤 많은 처리를 해줬었는데 사람들이 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화면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컴퓨팅 파워가 웹을 동작시키는 서버 쪽으로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굳이 컴퓨터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처리가 다 완료된 웹 화면으로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컴퓨팅 자원이 서버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크롬북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롬북이라는 거는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물론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시대로 봤을 때 일반적인 개개인의 데스크탑보다는 훨씬 낮은 사양의 CPU나 메모리 같은 것들을 탑재를 하고 단순히 크롬 브라우저만 마치 운영체제처럼 설치해 놓은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켜면 그냥 웹 접속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꼭 로컬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이 웹을 통해 가지고 다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구글 닥스처럼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웹을 통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크롬북 같은 형태가 충분히 이제 상품으로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클라이언트의 컴퓨팅 파워는 낮추고 다시 웹 서버로 이 컴퓨팅 파워가 집중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웹 컴퓨팅 시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모든 종류의 서비스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까? 그냥 저 집중되어 있는 컴퓨팅 파워를 잘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모든 컴퓨터 서버는 한 곳에 모아놓고 심지어는 각각의 회사들마저도 서버들을 쓰지 않고 한쪽에 모인 서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명사가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명사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회사가 이제 2006년에 거의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약 2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은 사실 정말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이미 어, 시작이 됐고 이미 우리는 그 한 가운데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런 이제 변천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왔는데 우리는 이번 그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로 가는 우리가 웹 컴퓨팅 시대에서 클라우드로 발전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웹
서비스가 시작이 된 다음에 전통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가상화 구조라는 단계를 한 단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상화 구조가 클라우드 구조로 다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인프라 구조에서는 각 서비스별로 독립된 물리 서버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3개가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물리 서버를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A 연구소가 있고 B 연구소가 있는데 각각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라고 하면은 각각이 서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파치 웹서버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썼던 구조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어, 운영 비용, 구축 비용과 운영 비용이 높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구축을 해놨는데 서버 사용률은 낮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연구소가 B 연구소가 각각 1,000만 원짜리 서버를 사고 유지 보수를 100만 원씩 연간 낸다. 라고 하면은 총 합쳐서 2천만 원 들여서 구축을 하고 유지비는 해마다 2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거기다 더해서 사실은 더 실질적인 또 문제점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각 연구소마다 이런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2명, 각각 1명씩 해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이 전통적 인프라 구조이고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로 서버를 그렇게 사야 될 필요가 있으면 사야죠. 그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도입해 놓고 돌려보면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몇 명이나 들어오겠어요. 실제로 서버가 일을 하는 것은 거의 10% 미만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컴퓨터 2대가 있는데 각각 다 10% 미만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 둘이 합쳐서 쓸 수는 없나? 그냥 같이 하나만 사가지고 쓸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실제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2개의 홈페이지가 서로 이제 같이 운영하려다 보면은 서로 부딪히게 되니까요. 나는 아파치 웹서버 2버전을 쓰고 싶고, 나는 아파치 웹서버 1버전을 쓰고 싶어. 그러면 2개를 같이 설치해가지고 쓰는 것이 실제로는 까다로운 일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이건 거를 해결하는 기술이 나와야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바로 그 기술이 가상화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자, 봅시다. 가상화 인프라 구조에서는 물리 서버를 가상화하고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생성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물리 서버 한 대가 있으면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VM, 가상 서버라는 것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가상 서버마다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 대가 각각 어플리케이션을 돌렸는데 이것이 각각 가상 머신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 머신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물리 머신, 같은 하나의 물리 머신 안에 있지만 분명히 내부에서는 가상 머신이라는 형태로 각각 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과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실제로는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이 없이 각각 잘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장단점으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절감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공동 활용 서버로 1,000만 원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연간 100만 원 유지 보수를 하면 됩니다. 하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하이퍼바이저 같은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최근엔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연간 구독제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간 100만 원 구독 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시스템들이 싸지 않기 때문에 연간 100만 원 구독. 그래서 유지 비용은 동일하지만 구축 비용은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숫자가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저하는 거의 없다. 가상화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가상화로 인한 성능 저하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요 정도의 뭐 낮은 서버 사용률을 보이는 시스템들 정도에서는 거의 큰 영향 없이 2개, 3개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 실제로 몇 개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 물리 서버가 얼마나 좋고 위쪽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쓰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겠지만 보통은 뭐 4, 5개, 4, 5개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버 사용률이 10에서 20% 미만이기 때문에 20%로 풀로 돈다고 해도 5개까지는 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린 거지만 보통은 5개까지도 충분히 돌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B 연구소는 각각 가상 서버를 활용해서 돌리면 되는 거고요. AB 연구소가 만약에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하다고 한다면 요 서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한 명만 두고 각각 이제 관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해놨을 때 이런 인프라 구조를 이해하고 가상 서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것이 그 가상화 인프라 구조라는 형태이고요. 사실은 지금도 이런 구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 가상화 인프라 구조가 실제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요 가상화 구조가 조금 더 고도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봅시다. 자, 클라우드 구조는 요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앞서서 만들어 놓은 VM 위에다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매니지먼트하는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겠다. 라는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요 클라우드 시스템 매니지먼트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봅시다. 가상화된 서버에 자동화된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은 접근 권한을 관리하거나 사용량을 관리하거나 비용을 책정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거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렇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면은 여러 부처, 여러 그룹들의 다수의 사용자, 사실은 좀 불특정한, 내가 이 사람이 딱 쓴다 안 쓴다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 여기 두 개의 물리 서버에 달라붙어 가지고 가상 서버를 각각 원하는 대로 생성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장단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점은 다수의 비전문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내가 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은 가상화 구조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도 혹은 하이퍼바이저의 사용 방법을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냥 쉬운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관리 서비스 구축,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다 설치를 하고 구축을 해야지만 쓸 수 있겠죠. 자, 관리 서비스 구축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상화 구조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공동 활용 서버를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구축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는 것이 구축비가 훨씬 좀 많이 들 것이다. 앞에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그냥 도입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구축비가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들고 그 다음에 연간 유지 보수 비용도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가지고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어,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복잡한 소프트웨어 계층이 들어갔으니까요.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물리 서버가 늘어나면은 그에 따라서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상화 인프라 구조와 클라우드 인프라 구조에 사실은 요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가상 머신이 있는 요 기반 구조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가상화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전통적 인프라 구조에서 가상 인프라 구조로 올 때는 가상화라는 명백한 기술 계층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는 요 밑에 있는 인프라는 똑같고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똑같고 그 위에서 사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상화 구조와 클라우드 구조는 인프라 구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프라라는 측면에서는. 다만 그 인프라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어, 정확한 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상화 구조에서는 조금 더 전문 인력들이 요 가상화 시스템을 직접 다뤄가지고 VM을 만들고 관리를 한다고 치면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불특정한 비전문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VM을 만들고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쉽게 관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비용을 내는 서비스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용량에 대해서 비용을 책정하는 기능을 추가를 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컴퓨팅 구조의 변천 과정에서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간은 과도기적인 이 컴퓨팅 그 형태들이 있었는데요. 그리드 컴퓨팅과 네트워크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들이 그것입니다. 사실 이걸 따져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는 특징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컴퓨팅은 분산 컴퓨팅 구조를 사용하고요. 그리드라는 형태로 그 컴퓨팅 리소스들을 모아 놓으면 그 그리드 속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는 그,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컴퓨팅 파워를 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리드 컴퓨팅에 더해가지고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유틸리티 컴퓨팅은 과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드 컴퓨팅으로 만들어 놨든 아니면은 뭐 그리드 컴퓨팅이 아니라 그냥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인프라를 썼든지 간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그것이 유틸리티 컴퓨팅입니다. 자, 그리고 서버 기반 컴퓨팅과 네트워크 컴퓨팅은 생략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팅 그리고 네트워크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컴퓨팅입니다. 자, 요것들을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각각 컴퓨팅들의 특징들이 모두 모이면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런 약간의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웹 서버들이 각각 사용되던 전통적 구조의 그 컴퓨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이제 클라우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구조들을 거쳐가지고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왔다. 그러면 도대체 클라우드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거쳐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좀 일반적인 정의인데요. 우선 일반적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는 말이 바로 공공시설을 쓰는 것 같은 컴퓨팅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은 전기나 수도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전기를 스위치를 올려서 쓰고 그 다음에 끄면은 더 이상 쓰지 않고 이렇게 직접 구매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컴퓨팅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냐? 클라우드 센터로부터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만 공급받아 사용하는 거예요. 전기선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오듯이 컴퓨팅 리소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서 쓰고 쓴 만큼만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컴퓨팅 파워를 빌려 쓰는 임차해서 쓰는 방식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분산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각 노드에 속한 컴퓨팅 자원, CPU,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가상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우리는 그것을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몇 가지 정의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법이 이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시행이 되어 있는데 제2조에서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 기기, 설비, 소프트웨어 등 이런 정보통신 자원을, 자, 여기 보시면은 정보통신기기가 서버를 말하는 거고 정보통신 설비는 네트워크 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건 것이 집적되어 있고 공유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여가지고 많이 몰려 있고 그것이 서로 공유가 되어 있는 분산 시스템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정보통신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아주 빠르게, 내가 원하는 양을 아주 빠르게 변화하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처리 체계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반을 갖춰 놓은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고요. 이걸 위한 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 처리 기술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만들어 놓고 상용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것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되는 거겠죠. 자, 요것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사실 그 클라우드의 정의가 좀 분분했다라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가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좀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저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그런 정의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대에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의 기본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관리 노력이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자, 또 조금 약간 다른 속성이 등장을 하죠. 노력을 최소한으로 들인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프로비저닝 및 해제할 수 있다. 자, 프로비저닝은 할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상 머신 한 대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프로비저닝입니다. 할당해 주는 거. 그거를 할당해 주거나 해제해 주는 거를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좀 강조가 되어 있죠. 신속하게. 그 다음에 설정 가능한, 내가 원하는 양만큼을 쓸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 네트워크나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서비스들이 공유 풀로 되어 있다. 이게 앞에 나왔던 직접 공유되어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그 공유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공유되어 있는 어떤 컴퓨팅 인프라에 대해서 편리하게 온디맨드라는 말은 내가 원할 때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걸 다 참고해 가지고 앞에 정의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조금 더 강조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유비쿼터스하다, 컨비니언트하다, 온디맨드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한다 라든지, 혹은 레이피들리 프로비전드, 요게 이제 신속하게 프로비저닝 해제할 수 있다 라는 특징들이 강조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미니멀 에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관리 노력이 필요하도록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클라우드를 관리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아주 잘 그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니멀 에포트라는 표현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니스트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니스트의 정의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들을 강조하면서도 잘 설명한 그런 이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이해할 때는 이런 쉬운 말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는 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니스트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런 말이 따라 나옵니다. 자, 클라우드 모델은 어베이러빌리티를 상승시키는데, 이것이 5개의 중요한 특성과 3개의 서비스 모델과 4개의 디플로이먼트, 배포 모델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슬라이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서 다시 한번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런 5가지 속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내가 원할 때 직접 제공업체한테 굳이 전화해가지고 해달라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직접 그냥 필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할당받아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셀프 서비스라는 부분이고요. 광범위한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 통해서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자, 리소스 풀링은 리소스들을 잘 모아서 관리를 해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 소비자가 공급자의 컴퓨팅 자원을 공유해서 위치와 무관하게 동적 할당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빠른 탄력성은 이건 좀 한글로 써놓으니까 좀 그런데 Rapid Elasticity라는 이제 영어입니다. 자, 자원을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자원의 양을 언제는 내가 서버 세대로 서비스를 돌리다가 사용자가 줄어들면 서버 한 대로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빠르다라는 말은 그거를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버 3개를 쓰다가 사용자가 줄어들면은 어, 원하면은 몇 초 만에 3대를 한 대로 줄일 수 있다. 그거를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세대인데 지금 사람이 많이 줄었으니까 손님이 많이 줄었으니까 한 대로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일주일 있다가 서버가 줄어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셀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세대를 한 대로 줄일 수 있다. 혹은 아주 큰 사양의 서버 한 대를 쓰다가 아주 작은 사양으로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 놨다가 수요에 따라서 나중에 빠르게 확장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빠른 달력성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된 서비스인데요. 리소스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보고해가지고 내가 얼만큼 썼는지, 어떤 자원을 얼마나 썼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돈이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서비스로서의 혹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라는 모델이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원래 이제 그 용어입니다. 자, 클라우드 위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웹브라우저 등을 통해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스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나 플랫폼 등은 사용자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어플리케이션화, 서비스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메일처럼. 지메일은 우리가 그 밑에 뭐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웹을 통해서 그냥 지메일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Saa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비스형 플랫폼인데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인프라에 배포하고 직접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플리케이션만 배포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밑에 인프라와 플랫폼은 모두 공급자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 환경 설정은 이제 사용자가 제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플랫폼은 갖춰져 있으니까 사용자는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만 올려라. 이것이 바로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프라 애저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사용자에게 기본 컴퓨팅 자원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체제나 어플리케이션의 배포를 다 직접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인프라만, 말 그대로 가상머신만 공급자가 제공을 해주고요. 운영체제나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IaaS라는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SaaS, PaaS, IaaS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런데 IaaS에서 사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운영체제까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통적 그 인프라 구조하고 IaaS, PaaS, SaaS에 대한 이제 비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전통적 인프라 구조에서는 네트워킹,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운영체제, 미들웨어, 런타임,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까지 전체 계층을 모두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직이나 어, 음, 뭐 개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산원, 옛날 전산원, 지금 정보혁신처죠. 정보혁신처에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처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오아시스에 접근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엔드 유저, 완전히 최종 사용자죠. 그 오아시스는 전북대학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전북대만 가지고 얘기를 했네요. 네. 자, 그런데 IaaS 서비스가 되면은 이제 네트워킹이나 스토리지나 서버나 가상화까지도 사실은 운영체제까지도 대체로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운영체제까지 깔린 어떤 가상머신을 받은 다음에 그 위에 미들웨어 런타임 같은 플랫폼을 올리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올려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IaaS 서비스입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밑에 이제 아주 어려운, 요게 사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요 밑에는 공간 확보라든지 막 전기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전기, 냉난방 이런 것들 다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해결하고 운영체제까지 예쁘게 딱 깔린 VM을 갖다 주면 그 위에다가 우리는 소프트웨어 환경만 구축하면 된다라는 것이 IaaS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파스는 심지어 요 플랫폼까지도 전부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사용자는 그 우리가 돌려야 될 어떤 데이터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만 준비를 하면 이미 준비된 플랫폼 위에 이것만 올리면 서비스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aaS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무 것에도 관련할 필요가 없죠. 정말로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글 닥스를 전북대학교에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용자는 아무것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이 쓰는지 등록만 해주고 관리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관리만 해주면은 우리는 모든 구성원들이 구글 닥스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SaaS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웹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냥 바로 사용하는 서비스 형태가 Saa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쓸 때 이제 진짜로 SaaS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포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실제로 그 구성을 할 때, 구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프라이빗이라는 용어 그대로 일정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폐쇄적으로 자기네들만 사용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단일 조직이 일반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온프레미스라는 거는 조직 내의 어떤 부지에다가 이렇게 서버를 실제로 사가지고 구축해가지고 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자, 온프레미스 외에 오프프레미스로 구축을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요거는 그 우리가 그 정보혁신처처럼 어떤 클라우드 서버들을 이렇게 구축할 공간이 없을 때, 외부에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IDC 같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에 어떤 공간을 좀 할당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고 할당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우리만의 그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오프 프레미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단일 조직이 폐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만약에 공통 관심사를 가진
어떤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여러 조직이 함께 쓰는데 그래도 그 조직만 딱 쓴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용어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반대말로 보통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로서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IDC 내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업체가 IDC 안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막 꾸며놨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마찬가지로 그 인프라를 구성을 해 놓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직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형태입니다. 자, 모두 들어와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빌려주는 거죠. 돈을 받고 빌려주는 그런 형태의 그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혹은 공공 클라우드, 공용 클라우드라는 형태로 부르게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사설 클라우드라고 이제 한글로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클라우드 형태에 대해서 하이브리드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형태고요. 프라이빗이나 커뮤니티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결합해가지고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이동성을 제공하는 인프라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 프라이빗만 쓰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프라이빗만 쓰는 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연동해서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서비스를 돌리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만약에 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기가 끊어졌다거나 우리 전북대 전체의 전기가 끊어졌다거나 전북대 전체에 네트워크 공사를 해서 네트워크가 마비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서비스가 중단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데다가 이제 구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서비스를 동기화시켜 놓고 실제로는 전북대에서 막 돌리다가 만약에 전북대 서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동기화된 서비스로 바로 전환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 이제 백업 서버처럼 어, 돌고 있는 녀석도 하나의 서비스 그 우리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 구조 안에.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서비스가 양쪽 클라우드에 걸쳐 있다. 이럴 때 우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고 하면 멀티 클라우드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씁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시에 둘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때 양쪽이 둘 다 퍼블릭 클라우드다. 혹은 세 개, 네 개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쓴다. 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는 그것을 멀티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퍼블릭으로 이제 묶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멀티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오픈스택 구축하기 전에 클라우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속성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렇게 이제 쭉 다 말씀은 드렸지만 요것이 딱 정말로 어, 딱 들어맞는 속담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입니다. 써봐야 실제로 한번 써봐야지만이 요것이 어떤 서비스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픈스택을 소개를 하고 오픈스택의 화면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